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던 김영희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깨달음을 준 사건입니다. 그 모든 일은 작년 12월에 폭설로 시작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는 외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만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40년 전 혼자가 되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아이가 6살 때 조선소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죠. 국제시장 뒷골목에 작은 한식당을 열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어머니, 저 배고파요. 준호는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숙제했어요. 그때 그 작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연필을 꽉 쥐고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중학교 때부터 준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서울대 갈 제목이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저 꿈 같은 소리였죠. 하루 종일 찌개 끓이고 밥 지어서 번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엄마, 저 정말 서울대 가고 싶어요. 법대 가서 검사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준호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준호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엄마가 뭐든 해줄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한식당, 밤에는 술집 주방 설거지, 새벽에는 시장 청소까지. 하루 3,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무릎은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지만 준호가 공부하는 모습만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준호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식당에서 펑펑 울었어요. 손님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에요. 대학교 4년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3년. 총 7년간 준호는 서울에서 지냈어요.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 전화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라고 할 때면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준호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대기업 법무팀장까지 올랐죠. 결혼도 하고 강남 대치동에 15억짜리 아파트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제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부산 병원에서는 이건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로 가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40년간 부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서울은 너무 먼 곳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걱정시키기 싫어서 미리 말하지 않고 혼자 서울대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12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기예보를 보니까 전국에 폭설주의보가 내렸어요. 하지만 병원 예약을 다시 잡기도 어렵고 제 상태도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KTX 부산역에서 첫 차를 탔어요. 보따리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김치, 된장찌개용 재료들을 싸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손녀 하늘이에게 줄 손뜨개 목도리도 넣었죠. 40년 만에 내가 서울에 가는구나.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할 때쯤에는 정말 폭설이었어요. 오후 3시경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서 드디어 2호선 강남구청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었어요. 준호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보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할머니 오늘 눈 많이 와서 길이 막혀요. 조금 돌아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 반이었어요. 정말 높은 아파트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우리 준호가 이런 곳에 사는구나.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어요.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1번, 2번, 3번.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관 위쪽에 있는 홈캠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어요. 분명히 누군가 보고 있다는 뜻이죠.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너희 집 앞에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소영이한테 말해둘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10분쯤 지나서 며느리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다시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어깨와 머리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죠. 오후 7시, 8시, 9시. 저는 그 현관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집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중간에 한번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눈 많이 오는데 추우시겠어요. 아, 제가 아들 집에 왔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듯 바라보더니 들어가셨어요. 오후 9시 반, 저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이런 12층 김준호님 집 맞죠? 분명히 계실 텐데 혹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병원 일이 생겨서. 경비 아저씨가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근처에 찜질방이 있어요. 오늘은 거기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낯선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찜질방을 찾아 헤매야 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해서 목욕을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72살 할머니가 혼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결국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게 되다니. 보따리를 열어봤어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 손녀를 위해 밤새 떠서 만든 목도리. 그 아래에는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준호야, 몸 조심해라. 엄마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찜질방 매트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약물 치료로 관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세요? 어제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괜찮아, 엄마는 그냥 병원만 다녀가면 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결국 저는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병원 앞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준호가 저를 꽉 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찜질방에서 주무셨어요? 괜찮아, 아들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의 눈에 서린 분노가 느껴졌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든 걸 확인해 봐야겠어요. 차 안에서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핸들을 꽉 쥔 그의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경비실에서 어제 CCTV 확인할 수 있나요? 경비 아저씨가 CCTV 화면을 틀어주었어요. 12월 15일 오후 6시 35분. 화면에는 제가 보따리를 들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후 6시 40분. 두 번째로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오후 6시 45분. 세 번째로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이때 제 어깨에는 이미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홈캠 화면에서는 며느리 소영이가 분명히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휴대폰을 보다가 홈캠을 확인하고 다시 휴대폰을 보고.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 7시, 8시, 9시. 화면에는 제가 현관 앞에서 점점 더 축 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준호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처리할게요. 이건 제 문제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영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죄송해요. 어제는 정말. 조용히 해. 준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CCTV 다 봤어. 우리 엄마가 눈 맞으면서 3시간 동안 서 계시는데 넌 홈캠으로 다 보고도 문 안 열어줬지? 소영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여보, 그게. 하늘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갑자기 오시면.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했어요. 내 친구 은주한테 물어봤어. 어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전화 통화했다며. 2시간 동안? 소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넌 우리 엄마가 눈 맞고 계시는데 친구랑 수다 떨고 있었다는 거지. 준호가 소파에 앉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소영, 너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구나. 왜 그래, 여보?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뭔지 알아? 나 한마디면 사람 인생이 바뀌어. 소영이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인어른 중소기업 운영하시지? 올해 은행 대출 만기 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여보, 그건 나도 잘 몰라. 조용히 해.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 오빠 박민수, 대한항공 기장이지. 내가 항공업계 법률 자문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아? 소영이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그래, 진짜? 이제부터 말해줄게.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첫 번째, 너희 아버지 회사 은행 대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연장 안 돼. 부도날 수 있어. 소영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가족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뭘 잘못했는데? 준호가 일어서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소영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소영, 너는 지금부터 이 집의 손님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주인이고, 그리고 하늘이랑 같이 작은 방에서 지내. 안방은 우리 엄마가 쓰셔. 소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앞으로 우리 엄마 모시는 게 내 첫 번째 일이야. 아침에 차 준비하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식사도 챙겨드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가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가족들한테는 내일부터 모든 지원 중단이야. 은행 대출도, 승진 추천도 전부 끝.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걸 생각했어야지. 우리 엄마를 폭설 속에 3시간 동안 세워둘 때 그 순간 5살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가 왜 울어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죠. 하늘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하늘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가 하늘이를 안아주려는데 소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늘아, 감기 옮을까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을 해? 준호가 하늘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내가 쓰라고 목도리도 떠오셨어. 그날 밤 식탁은 정말 조용했어요. 소영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밥을 차려놓았고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왜 자꾸 울어요? 하늘이가 물어봤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목도리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하늘이만 밝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밤이 되자 준호가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늘이랑 작은 방에서 자.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준호는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밤늦게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가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정말 큰일 났어요. 준호가 정말 무서워요. 오빠, 나야. 회사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제가 안방에서 이런 소리들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하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차를 끓여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말로만 사과하면 뭘 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날 오후 준호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소영이 아버지 회사에 은행에서 연락 왔대요. 대출 연장 못할 거예요. 준호야,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구나. 엄마, 이건 제 일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녁에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냉정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소영이의 아버지는 은행 대출 문제로 매일 밤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셨고 오빠는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소영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어머님, 제발 준호한테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럼 처음에 우리 엄마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그날 밤 5살 하늘이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할머니, 응? 우리 하늘이 왜 안 자? 엄마가 자꾸 울어요. 아빠도 무서워요. 하늘이가 제 품에 안기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갔더니 준호가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잠 안 와? 엄마 아직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나도 잠이 안 와서. 준호가 일어나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화가 나요. 우리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준호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네, 너 지금 행복하냐?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준호야, 엄마가 40년 동안 너 키우면서 가장 바랐던 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복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야, 원망하면서 살지 마라. 그럼 내가 더 아파한다고 하셨잖아. 네, 알겠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 하지만 지금은 소영이가 더 불쌍해 보여. 준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생각해봐. 저 아이도 처음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진짜로 반성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계속 벌을 주면 그게 진짜 해결책일까?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안 좋으세요. 그때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소영이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엄마, 엄마가 용서할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짜예요, 어머님? 소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첫 번째, 진심으로 사과해. 변명하지 말고.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집이 지저분해 보일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어머님이 40년 동안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우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앞으로는 엄마처럼 대해줘.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네, 정말 그렇게 할게요. 그때 준호가 나섰어요. 엄마, 하지만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면 준호야.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지? 네, 엄마. 그럼 법이 뭔지 알지? 법은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쉬워. 하지만 용서는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내 아버지 유언이야. 준호가 소영이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소영아,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했어. 소영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우리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모셔. 그리고 하늘이도 할머니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네. 당연히요. 그날부터 소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준비해주고 부산 음식을 배우려고 레시피도 물어봤어요. 어머님, 부산식 돼지국밥은 어떻게 끓이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께서 준호 키우실 때 어떤 반찬을 자주 해주셨는지 알고 싶어요. 준호도 달라졌어요. 소영이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고 회사에도 다시 연락해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장인어른,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승진 거는 제가 다시 추천서 써드릴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서울 생활은 저에게 너무 빠르고 낯설었거든요. 역시 제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이 가장 편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 가족이 한 달에 2번은 부산에 내려와요. 예전에는 명절에나 보던 가족을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KTX에서 내리자마자 제 품으로 달려와요. 이제 7살이 된 하늘이는 부산말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할매, 오늘도 돼지국밥 묵으러 갈까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소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어머님, 서울에서 못 구하는 멸치 좀 보내드릴까요? 어머님 손맛을 배우고 싶어서 영상통화로 요리 가르쳐 달라고 할게요. 서울에서는 소영이가 저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해뒀대요. 제가 언제든 올라가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준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뜸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마다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약은 챙겨 드시고 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저는 다시 작은 한식당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영희야, 오늘도 손자 며느리가 전화했나? 하늘이가 할머니 김치 보내달라고 하네. 동네 분들도 제가 서울 갔다 온 이야기를 신기해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도 하고요. 우리 소영이가 정말 착해졌어. 이제는 진짜 딸 같아. 준호는 서울에서 자기 일에 더욱 전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소영이는 하늘이 교육에 더 신경 쓰면서도 제게 효도하는 마음을 하늘이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아, 할머니께서 아빠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 응.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저는 부산에서 제 속도대로 살면서도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소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때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님을 왜 그렇게 대했는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요. 준호는 서울에서 성공한 법무팀장으로서 하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자 아버지로서. 소영이는 현명한 엄마이자 효부로서. 하늘이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부산을 좋아하는 손녀로서.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건강하게 하지만 언제나 가족들과 마음으로 연결된 할머니로서. 그 폭설 속의 3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휴대폰에서는 하늘이가 보낸 영상이 와 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 자랑했어요. 소영이도 문자를 보냈네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하늘이랑 함께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준호도 어제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가 보여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각자 다른 곳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고 함께 살지 않아도 서로를 아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해 주세요. 모든 시련은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